장편소설 황금의 늪, 계산기 두드리는 사내의 몰락. 제1장 차가운 가계부. 지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신용카드 명세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숫자들이 마치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남편 석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간 계산기였다. 그에게 사랑이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이 확실해야 하는 비즈니스였다. 자기는 왜 이렇게 숫자에 묻어? 내가 이번에 아버님 차 바꿔드린 건 일종의 투자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 유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밑거름이라고. 석규는 수입차 매장에서 가져온 팸플릿을 넘기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가 시아버지에게 선물한 차는 1억 원을 호가하는 독일제 세단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지연의 친정아버지가 노인성 백내장과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석규의 반응은 싸늘했다. 요즘 실비보험 다 되잖아. 그리고 처제도 있는데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해? 자기네 집은 너무 대책이 없어. 지방에서 그 작은 묘목 사업이나 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안 하셨나?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친정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나무를 심겠다고 하셨을 때 석규는 은근히 무시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그에게 시골에서 흙을 만지는 장인은 돈 안 되는 노인에 불과했다. 석규의 가계부에서 지연의 친정은 항상 적자 항목이었다. 명절에 친정에 가려고 하면 기름값이 아깝다며 얼굴을 찌푸렸고 친정엄마가 보내준 고춧가루와 쌀을 받으면서도 이런 거 보내지 말고 현금으로 주시지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결심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숫자가 어떻게 그를 배신하게 될지 직접 보여주겠노라고. 제2장 낯선 향기의 서막. 결혼 5주년이 되던 날 지연은 홀로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있었다. 석규는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며 외박을 통보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의 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낯선 립스틱,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에 찍힌 고급 레스토랑의 이름들. 석규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지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잠든 밤, 그의 핸드폰을 열어 조용히 자료를 백업했다. 그곳에는 미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나눈 노골적인 대화들이 가득했다. 오빠, 오늘도 와이프한테는 야근이라고 했어?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맞지? 당연하지. 그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해.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 감히 토를 달겠어. 석규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던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연을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무보수 관리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 즉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돈을 눈앞에서 뺏어버리는 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연아, 아빠다. 저번에 말한 지자체 지원금이 확정됐다. 그리고 일대 땅이 개발구역으로 묶인다는 소문이 돌더니 오늘 건설사 사람들이 다녀갔어. 보상금이 상상 이상이 될 것 같구나. 지연은 이 대화를 석규가 들을 수 있도록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석규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제3장 효자의 가면. 다음 날부터 석규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자기야, 장인어른 허리는 좀 어떠셔? 내가 용안 병원 알아봐 놨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내려가 볼까? 지연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자기는 바쁘잖아. 회사 일도 많고 야근도 잦은데. 아니야. 가족이 제일이지.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나 장인어른한테 정말 아들처럼 잘하고 싶어. 석규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장인어른의 보약과 장모님의 명품 스카프를 사왔다. 평소 1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를 강조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연의 친정집이 사실은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알부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석규는 심지어 상간녀인 미나와의 연락도 줄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미나는 즐거움을 주는 소모품이었지만 장인어른의 재산은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해줄 황금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석규는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나무를 옮기고 장인어른의 비위를 맞췄다. 시어머니 역시 태세 전환에 동참했다. 지연아, 내가 우리 며느리 사랑하는 거 알지? 사돈어른 사업이 그렇게 번창한다니 내 일처럼 기쁘구나. 나중에 우리 석규랑 같이 사업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니? 지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사업이 사실은 수천 평의 임야와 희귀 묘목 자산으로 이루어진 시가 수백억 대의 가치가 있다는 소문을 지연이 은밀히 흘린 덕분이었다. 물론 그 가치의 실체는 오로지 지연과 그녀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제4장 동맹의 탄생. 폭풍전야의 어느 날 지연의 아파트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바로 석규의 내연녀 미나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지연 앞에 섰다. 석규 오빠. 아니, 한석규 씨 와이프 되시죠. 미나는 석규가 갑자기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탔다며 울분을 토했다. 알고 보니 석규는 미나에게 자신이 미혼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독하게 성공한 자산가라고 속여왔던 것이다. 그 사람,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어른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느니 아내랑은 곧 정리할 거라느니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지연은 미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미나 씨, 당신도 피해자네요. 한석규라는 인간은 돈 앞에 서는 사랑도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미나에게 제안했다. 석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자고. 미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석규가 자신을 잠시 즐기는 장난감으로 취급했다는 증거를 지연이 보여주자 분노에 휩싸였다. 미나는 석규와 나눈 모든 은밀한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그가 회사 돈을 유용해 자신에게 선물을 사준 내용까지 모두 지연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연은 최후의 무대를 준비했다. 제5장 황금 봉투의 진실. 주말, 석규는 들뜬 마음으로 처가를 방문했다. 오늘은 장인어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날이었다. 석규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으로 장인어른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다. 장인어른, 제가 앞으로 아버님 사업을 현대화시켜서 글로벌하게 키워보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석규는 아양을 떨며 장인의 술잔을 채웠다. 아버지는 묵묵히 술을 마시다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석규의 눈이 번쩍였다. 드디어 땅 문서인가? 아니면 증여 확인서인가? 그래, 한서방.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이 많았네.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세. 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몇 장과 USB 하나였다. 이혼 협의서,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석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서방, 아니 한석규 씨.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 재산이 탐났나. 지연이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미나가 서 있었다. 오빠, 아니 석규야. 내가 미나 씨한테 나 곧 정리할 거라고 했다며? 그리고 우리 집 재산 보고 효도하는 척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런데 어쩌지? 우리 아빠 땅 이미 내 명의로 다 넘어왔고 너한테는 단 한 평도 줄 생각이 없는데. 석규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다. 이건 사기야. 너희가 나를 속인 거라고. 내가 그동안 여기서 개처럼 일한 게 얼마인데. 개처럼 일한 건 내가 돈에 미쳐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지. 그리고 여기 USB 보여? 내가 회사 공금을 이용해서 미나 씨한테 명품 사준 내역, 내가 바람 피운 영상들 다 들어있어. 이거 법원에 제출하면 너는 이혼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끝이야. 아버지는 석규를 대문 밖으로 내던졌다. 석규는 차가운 시골 밤바다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계산기는 이제 그에게 0이라는 결과값만을 보여주고 있었. 제6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혼 소송은 지연의 완승으로 끝났다. 석규는 유책 배우자로서 지연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무엇보다 미나가 제출한 공금 뉴욕 내역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는 징계 해고를 당했다. 석규의 부모님은 벤츠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를 압류당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바닥에 드러누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만 잘 사냐. 사돈어른 재산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지연은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게 했다. 어머님, 셀프 효도라고 들어보셨죠? 아들한테 받으세요. 저한테는 이제 당신들 먹여 살릴 의무가 없거든요. 석규는 남은 돈을 털어 무인 편의점을 차렸지만 경영 미숙과 도난 사고로 인해 몇 달 만에 빚더미에 앉았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다. 제7장, 다시 피어나는 숲. 1년 후, 지연은 아버지의 숲을 찾았다.
이제는 그녀의 소유가 된 그곳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거나 돈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일부를 치유 정원으로 개조해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미나 역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은 뉴스에서 한 남자의 소식을 들었다.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에 체포된 한 남성의 얼굴. 초췌하고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지만 지연은 한눈에 그가 석규임을 알아봤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며 자신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답을 숫자로 찾으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TV를 껐다. 창밖에는 아버지가 심었던 작은 묘목들이 어느덧 훌쩍 자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빠,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정성을 들인 만큼 자라고 무관심한 만큼 시드니까요.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지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렇단다. 사람의 마음도 나무와 같아서 욕심이라는 해충이 끼면 금방 썩어버리는 법이지. 지연은 숲길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달콤했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정한 땅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계산기로는 절대 잴 수 없는 삶의 진짜 가치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안았다. 에필로그. 지연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다. 숲을 활용한 에코테라피 센터 건립.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 진정한 동료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의 사무실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옳았어. 석규의 필체였다. 지연은 그 편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련 없이 파쇄기에 넣었다. 과거는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고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미래만이 남아있었다.